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분양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자체들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급락하고 세입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 부동산 경기를 짚어보고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수사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김지연 감정평가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제주도의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들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 지금 미분양이 좀 넘쳐난다는 얘기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또 반면에 지자체들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은 감소할 거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분양가는 제주도가 또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팔리면 원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또 미분양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서 세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게 뭔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한목에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 우선 박동준 팀장님 먼저 얘기 풀어주실까요? 예. 제주 지역 말씀하셨던 대로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가 한 지난해 하반기 정도부터 해서 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때 이제 1,000가구 수준 정도에서 최근에 이제 2,400가구 이 정도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주 전국 같은 경우에도 2,400가구가 이게 단독주택 미분양은 아니고 다 이제 아파트 미분양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분양 그 실적 자체가 50가구 이상인가 이런 식으로 좀 그 조사 자체 기준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좀 많기는 합니다. 아파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주 지역 미분양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분양한 거 대비 미분양된 비율만 보면은 사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2년간 분양한 것 중에 한 지금 70% 정도가 미분양된 상황이라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예. 70%가 미분양? 예, 최근 2년 동안 분양되는 실적 중에 70% 정도가 미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같은 경우에 이게 한 10% 정도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전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증가세가 미분양 어떤 증가세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완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초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같은 걸 내놓으면서 어떤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그 어떤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까지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영 교수님 이렇게 지금 미분양이 전국이 한 10%인데 제주 70% 그러면 7배 정도 퍼센트란 보면 그렇게 높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가는 계속 높게 잡힌 이유는 혹시 뭔가요? 글쎄요, 이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원가가 건설 원가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장이 그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분위기 자체가 지금 급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또 다시 좀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 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그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금리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이래서 그런 금리 격차 때문의 원인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 건설사들이 좀 판단을 잘못했다. 분양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미분양 자체가 지금 돈의 어떤 그 소비자 심리, 구매 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분양가가 또 미분양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높은 고분양가를 설정을 하셨는데 또 미분양은 또 이 어느 위치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주 도민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가 좋은 제주시 동지역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외곽의 읍면 지역 쪽에 그 고분양가를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건설사들이 그 시장 분석을 잘 못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가격 설정과 또 시장 분석에 있어서의 그 실패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감정평가사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정수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 자체의 정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제주 상황을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부동산원에서 한 얘기를 제가 보니까 제주는 특수한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을 갖는 시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주가 조금 다른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것인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우선 정수영 교수님이 가격 자체가 좀 잘못 책정됐다,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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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정수영 교수님 말에 동감하고요. 네. 제주도의 지금 미분양 특징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도심 외곽입니다. 도심 외곽 부분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치안 부분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부분이 이게 미분양을 초래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고분양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평당 뭐 2,200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요거는 어떤 그 제주 시장의 어떤 그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 상황. 이게 결국 2,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에서 먹힌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그 고분양가의 문제는 사실은 공급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동산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노려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택지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그런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고분양가가 초래되는 거고요. 또 미분양 문제는 시공 문제라든가 위치 문제 이런 문제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분양가도 조금 다양한 원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읽히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런 고분양가라는 것이 좀 시장 상황 안에서 자유롭게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김재현 평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분양만을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입지가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애월읍하고 노영동은 같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노영동의 그런 2,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 애월읍에다 적용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미분양이 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치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높게 책정을 했을까? 그건 그러면 좀 떨어질 실패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났으면 그 미분양 난 곳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되는 것은 김재현 평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영동과 연동에 아직도 높은 수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네네.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는 먼저 시장 조사를 아주 엄밀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는데, 노영동, 연동에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애월읍에다가 적용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그 노영동, 연동에 아직도 높은 수요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그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건설사들은 거기엔 땅이 없으니까 그 외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한 판단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조금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제주시장은 정말 국지성이 강한, 네. 이 우리의 로컬 마켓은 굉장히 그 국지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건설사가 입지 선정을 할 때 네.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박동희 팀장님이 통계적으로 보셨거나 분석해 봤을 때 제주의 특수한 상황들 조금 더 짚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전국적인 수급 상황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미분양 난 지역이 이제 읍면 지역이 한 73%가 읍면 지역이 이제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이 지역이 대부분 국제학교 관련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세컨 하우스 이런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이제 외부 그러니까 도외 거주자들의 어떤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 한 202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많을 때는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외부 투자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한창 높을 때는 외진 그 매입 비율이 한 25%에서 3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그 수도권 쪽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제주 지역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많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제주 지역
다른 지역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수도권의 강남 4구를 빼고는 네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의 강남 4구를 빼고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런 과거에는 그런 좀 도민의 실거주 수요는 낮지만 외지인 수요가 있었던 지역이라 그래도 어떤 미분양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도의 거주자들의 그런 어떤 투자 수요 이런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수요 측면에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지만 아까 정수영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지비 부분이 오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제도적으로 좀 특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제주 지역 아까 비규제 지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다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양가 산정할 때 그 주택보증공사업 저희가 이제 줄여서 보통 허그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을 받으려면은. 네. 근데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그 분양가 심사 자체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죠, 정확히는. 네. 시행사가 어떤 그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그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 지역이 규제 지역은 아니지만 좀 개별적으로 좀 심사를 고분양가에 대한 좀 심사를 요청을 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협의가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고 뭐 통계적으로도 보시면은 제주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저희 보통 평당 3.3제곱미터로 한 2,500만 원 되는데 이게 수도권 평균보다 높습니다. 수도권이 2,250만 원.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높다. 네. 그리고 보통 7개도 제주도를 뺀 7개도하고 비교하면은 2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증가율로 봐도 3년 전 2020년 8월하고 비교했을 때 한 57% 올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한 29% 올랐거든요. 여기가 네. 거의 한 2배 넘게 상승폭을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제주 지역의 어떤 그런 규제와 관련된 특수성도 좀 작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반면에 외지인 수요는 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미분양 증가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규제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주도의 분양가가 오르고 미분양이 넘쳐나는 것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세입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먼저 감정평가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추이를 보면 사실 그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에 통계를 좀 보니까 그 10월 거래량이 한 800몇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주도가 800건을 찍은 건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의 사건 때도 월 평균 1,000건 정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 지금 그 800건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그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호가도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적정 가격이 나온 물건도 지금 수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제주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경제 안 좋은 신호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정수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올 겨울이 제일 위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내려가고 미분양이 나고 뭐 이래도 그거를 받아 안아서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경제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분양이 되고 혹시 이게 만약에 뭐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매 네. 낙찰된 다음에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낙찰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유찰만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지나치게 심해서입니다. 지금 사실 현찰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런 그 가격이 아주 많이 하락한 주택조차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또 현찰을 가진 부자들은 이것을 받아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그 양도세나 어떤 규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산가들한테 또 유리하게 네. 혹은 불리하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들 구매를 총선 이후로 늦춥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가진 사람도 구매 의사가 없고 네.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조차도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매로 넘어간 그러한 주택들을 받아 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신용 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다시 그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볼 시점인데 네. 지금 사실들 다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착륙의 위험이 겨울이 오면 다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부실 채권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네. 이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 지나치게 많이 냉각되면 그러니까 지나친 화랑도 좋지 않습니다만 네. 지나친 냉각도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택 시장이 모든 그 경제의 중심이며 실물 시장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여파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정책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도들 정책들 때문에 부동산에 묶인 돈들이 꼼짝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순환을 안 하고 있다, 묶여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지금 규제 얘기를 하셨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대출 규제라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하셨던 건 이제 뭐 경매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고 또 어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는 올해 초에 사실 이제 많이 규제를 완화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크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주택 거래 현황이 저는 약간 차별화된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좀 차별화된 모습을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올해 초에 규제 완화 이후에 사실 가격이 저점을 찍고 올라와 있고 뭐 전월 대비 상승률도 최근 4, 5월, 6월 이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청권하고 일부 좀 수요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폭이 멈추고 이제 보합대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하락한 지역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제주가 좀 유일한 편인데요. 대신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진 그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좀 늦게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비규제 지역으로서의 어떤 풍선 효과로 이제 가격이 올랐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주택 시장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조금 늦게 이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하락 기간도 좀 더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수도권이나 일부 어떤 광역시 이런 데하고는 조금 그 어떤 주택 시장의 회복세 이런 게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거래량 특히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지방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김전 평가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좀 인식이 전혀 달라서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다른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데요. 네. 지금 서울이 반등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현실 인식 자체가 좀 다르구나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 거래량이 줄고 있고 지금 가격은 명백 하락기입니다. 사실 저점을 찍었다고 볼 신호도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저점을 찍었다, 뭐 그 반등했다 하는 것은 거래량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저점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상황이 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뭐 특례보금자리라든가 대출을 조금 규제한 상황에서 몇몇 건들이 높게 거래된 것을 가지고 반등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으로 근데 거래량 자체도 뭐 예년 대비 말씀하셨던 대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거래량 그 올해 초에 굉장히 낮았던 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예년과 비교하면은 예년 평균 뭐 예를 들면 10년 평균 뭐 3년 평균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뭐 어떻게 뭐 확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올해 초에 안 좋았던 부분보다는 어떤 주택 시장이 좀 개선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선 조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시선과 단기적인 시선이 약간 좀 차이가 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얘기도 조금 섞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정수영 교수님은
두 분의 얘기 지금 약간 상반된 분석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사실 서울시장을 1km 격자로 구분을 해서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학술대회 가서 하나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장도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뭐 둔촌 주공이도 다 특례 보금자리 덕분에 뭐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의 시장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양 옆에 용산과 서초와 네. 송파, 강남 이런 지역에서만 그런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지역만 일부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만 그렇게 거래가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걸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석을 했을 때.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다 이게 핫스팟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냉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023년 상반기에 거래됐던 거래량들은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핫한 시장의 거래들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우리가 실거래라는 거는 거래라는 것은 서울 지역 전체 시장에 골고루 발생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냉각기로 이제 시장이 깊게 침체할 때는 거래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2023년 상반기에도 이게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 일부 거래가 살아났던 게 그래도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파국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건 언제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호황도 지나치게 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지나치게 산이 높지 않게 시장이 과열되기 전에 개입해서 멈추게 하고 그다음 시장이 파국으로 갈 때 경착륙으로 가서 붕괴되지 않도록 그 또한 또 개입을 해서 완만하게 가게끔 되도록이면 진폭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2023년 상반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그것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파국으로 가는 시장을 좀 완만하게 멈추게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지금 현재 멈추어져 있고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서울도 그렇고 우리 제주 지역도 국지적으로 굉장히 냉각기로 들어가는 데는 심각하게 냉각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연체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체율? 예. 연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아주 크진 않은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셨죠. 0.4%였는데 지금 사실 데이터가 아직 9월, 10월 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8월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렇죠? 8월 데이터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제주가 0.73%인데 뭐 이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뭐 0.23%대에서 많이 올라왔고 전국 같은 경우에 0.58이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뭐 이제 과거 추세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 평균하고 비교는 높은 수준은 아닌데 이제 추세적으로 올 연초 이후에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을 들으면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약간 좀 엇갈리게 조금 들리는데요.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본 입장은 지금이 뭐 최악은 아닌 상황이고 이렇게 조금 읽히는 것 같고 우리 장수영 교수님이나 김지연 평가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가늠할 수 없는 침체기라는 느낌도 조금 뉘앙스에서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토론에서는 이걸 좀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약간 본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이제 제주 지역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주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제주 지역 지금 물량은 많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집을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금 집을 살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약간 현실적인 얘기도 조금 하면 좋겠는데 우리 감정평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혼부라고 하면은 이제 무주택 서민으로 보면 되겠죠. 네네. 무주택 서민. 저는 지금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을 보면 지금 그 매물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보기 드문 상황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경기가 상승하는 타이밍에는 매도인들이 매물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가 하락하다는 신호는 뭐냐면 매물이 많이 쌓이고 선택할 여지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매입하기엔 좋은 시기다. 예, 다만 그 DSR이라는 네. 규제 때문에 그 신혼부부가 살려고 해도 은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지금 대출이 너무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내 집 마련이 이게 되는 거지. 사실 거기에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매물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DSR 규제라는 게 내년 총선 이후에는 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저 언론이나 이런 모니터링 해보면 DSR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사실은 부채를 규제를 딱 총량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DSR로 인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어떤 상당하냐면 DSR로 DS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소득 규모 내에서 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그 DSR로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지금 대출 받은 사람이 따로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대출 받으려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여유 자금 있는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은 다음에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고 빌리지 못하니까 이거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계속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그 이득은 조달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서민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으로 다시 좀 얘기가 돌아왔는데 예. 지금 DSR 규제 문제, 그러니까 뭐 앞서 규제 특구나 이런 얘기 했지만 어쨌든 대출 규제라는 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DSR 규제도 얘기해 주셨고 또 어쨌든 기준금리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은행들만 배불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한국은행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이제 사실 뭐 DSR 규제는 뭐 한국은행 쪽에서 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물가 상황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두 번째로 이제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소득 대비 어떤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어떤 실물 경제에 비해서 어떤 금융 부분으로의 어떤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자금이 쏠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전체적인 거시적인 어떤 건전성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그런 부분이 정부 쪽에서도 어쨌든 저희 이제 뭐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떤 가계부채라는 부분이 어떤 기존의 그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걸 제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투자 쪽에 너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건설 쪽으로 많이 집중을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자산 불평등 이런 부분을 좀 심화시키는 측면이 이제 어느 보통 그 임계점 수준까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은 그런 가계 부채 비율 같은 것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실물 경제에 비해서 어떤 뭐 그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어떤 버블이 발생하는 걸 막는 수준에서 지금 어떤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수영 교수님 일단 우리 팀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 중심의 경제가 지금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걸 좀 불을 끄는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 정수영 교수님은 이런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하고 그리고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동산 가계 대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같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그 경제학 언론에 나와 있는 이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경제 주체들은 의외로 그 경제학 원론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상당히 그 과도한 규제를 늘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그 불법 행위를 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사실 지금 DSR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은행에서 결정해야 될 그 일을 국가나 어떤 중앙기관에서 주로 핸들링하려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문제가 그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DSR 규제라는 게 나는 그 이자를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나라에서 DSR 규제를 40%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대출을 끌어야겠어. 나는 원금과 이자를 나라에서 정한 거 이상으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가외 수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같으면 얼마를 대출해 줄까는 은행이 그 차주의 신용을 판단해서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신용이 높은 고신용자의 대출이 막혀 있고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저신용자에겐 사실은 부실화되기는 굉장히 더 리스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서민금융의 차원에서 저금리로 또 대출을 해주죠.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신용자의 대출은 이제 막아놓은 상태죠. 그럼 이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발현되느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참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수입이 확 감소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때에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 뭐냐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지금 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대출을 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느냐? 신문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여기 어떤 분들께서 뭔가를 사야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결혼하실 분과 결혼은 하시되 혼인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청약할 때 청약 가점도 높아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인께서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남편분이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아니거든요. 남이죠. 그렇죠. 네. 그럼 그분이 전세 대출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가서 이제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앞으로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특공도 생기고 네. 저리로 1%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한 뒤에 재혼을 하면 됩니다. 전혀 이런 상황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법을 자꾸 만들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도 네. 해외 발표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일 어이없어하는 게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파국이 왔을 때 누가 그걸 받아안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다 발현되고 있어요. 사회에서 발견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을 이렇게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주제를 지금 부동산 정책 전부를 좀 잡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쨌든 이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DSR 규제라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과도한 규제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부동산에 지금 쏠린 자금들을 다른 분야로 지금 뿌려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부동산이 묶여버리면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또 반론도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건 굉장히 좀 경제학 전반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우리가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짧게라도 제주 지역 이야기를 조금 좀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김지연 감정평가사님은 제주에서는 지금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부동산을 지금 구매할 시기다라고 했는데 또 거꾸로 지금 부동산을 가진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우선 박동진 팀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사실은 아까 미분양 문제 나올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제 미분양 자체가 어떤 뭐 현재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 건설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무래도 미분양 나면은 시행사가 이제 시공사한테 그 부분 그 어떤 공사 대금을 다 지급 못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보통 그 시공사들이 그 PF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공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준공은 끝까지 하겠다는 책임 준공의 그런 확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좀 악화돼 그런 가능성이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들어서 그 건설 폐업 수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같은 기간 1개월 중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한 거의 한 1.8배, 한 8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는 상태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시장 미분양이 계속 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인허가나 착공,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받았던 인허가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니면 새로 인허가를 안 받거나.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올 1개월 중에서 한 마이너스 30%, 착공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50%, 굉장히 좀 크게 감소했고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지역 어떤 건설 경기에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분양 실적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에서는 아까 미분양 사업장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어떤 그 뭐 지역 건설사가 많이 안 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의 큰 업체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꼈으니까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 건설사 비중은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미분양 난 사업장에서 지역 건설사 비중은 한 20%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도급 업체나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어떤 그런 전문 건설 업체들한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미분양 이슈가 좀 지속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주면서 지역 건설 투자 이런 부분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게 좀 시간을 두고 2, 3년 정도 되면은 공급 물량 자체가 줄은 거잖아요. 서울도 지금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민간 건설 시장 좀 어떤 활성화 방안 이걸 내놨던 이유도 결국은 향후에 2, 3년 후에 공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 또 어떻게 보면 가격 쪽에서 급등락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착공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 내의 이 건설 업체들 예를 들면 건설 분야가 가지는 경제적 비중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저희가 건설업하고 부동산업 GRDP상으로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뭐 건설 관련 뭐 이렇게 업종이라고 저희 보는데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 두 개 다 합해서 뭐 20%까지 육박을 했었다가 최근에는 한 15% 정도 정책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데 그 전국적인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 한 12%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가격 변동률도 굉장히 크고 그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설업과 그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지역보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 유입, 그다음에 어떤 뭐 과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좀 2010년대부터 제주 지역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예, 말씀이신 뭐 거죠. 경기 자체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네. 정소영 교수님은 제주 현재 이런 뭐 부동산 건설 경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상황들? 네. 예, 뭐 과거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뭐 그 JDC가 한참 그 뭐 신화역사공원이나 그 항공우주박물관이나 뭐 그죠 첨단 과기단지 조성할 때 그때 아마 건설업이 굉장히 흥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경제 성장을 또 많이 견인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 지역 시장이 옛날만큼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저도 사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나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 파급 효과가 또 가장 큰 게 건설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그
저임금 노동자들께서 많이 연결돼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우리 제주도에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80%거든요. 네. 근데 그 5인 이상이라든지 그 언저리에 있는 이 5인 미만 중에서도 그래도 3인 이상 이런 데를 저희가 좀 중규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제주에선.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거기가 대부분 다 건설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업에 자재를 공급하시거나 이러는 기업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이게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면 그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하고 중소기업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경제는 아마도 그런 건설업 위축의 여파가 그 서울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계속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감정평가사님, 지금 제주 지역이 건설이나 부동산의 경제적인 비중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편이고, 그리고 지금 타격도 좀 크다라는 이런 분석이신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주도 차원에서의 정책들 어떤 전환들이 좀 필요한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건 당연히 수요가 줄어서 미분양 나고 이런 부분이 건설 경기 안 좋은 것도 있지만요. 신규로 지금 원가가 너무 올라서 건물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건설하시는 뭐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시공하시는 뭐 이런 분들 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건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사실 그 정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제주도가 인구가 확 늘 때가 있었어요. 네. 순 유입 인구가 그거는 뭐 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저는 분석하기에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청년들이 빠진 게 아니고요. 건설 노동자가 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요와 원가 부분 이런 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소비 진작을 통해서 그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 방법이 가장 원론적으로 좋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약간 제주도정 입장에서 소비를 활성화 이게 좀 쉽지 않은 분야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관광 이쪽이 이제 관광 분야를 좀 더 지원해야 된다. 예. 돈이 돌아야 되니까요. 돈이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건설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도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그 건설 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이제 그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어떤 물류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물류 비용이 굉장히 또 크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물류 비용 때문에 또 건설 원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정말 위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물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는 방법 같은 거는 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택배비 지원하자는 것처럼 이런 뭐 건설 물류 비용 지원도 그렇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 원가 부분이 굉장히 깜깜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건설 원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 감정평가 입장에서도 도대체 원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올라서 이런 부분에 정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지금까지 못 해왔지만 원가를 공개하고 도대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지 그리고 원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노력할 수 있지 않을 건가 보입니다. 네. 정보 공개.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저도 이거 수십 년째 들은 얘기 같은데 아파트 원가 공개하자라는 얘기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원치 않으니까 그렇겠죠. 원치 않으니까 이 정책적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기업 측면에서는 뭐 그게 본인들의 어떤 뭐 영업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가능한. 근데 사실 이제 다 간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게 건축비 뭐 아니면 자재비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다음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지비는 그게 공개가 되거든요. 대지비 비중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간접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원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는 사실 알 수는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상당히 우리의 좀 토론할 거리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이런 정도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들은 좀 다 엇갈렸지만 지금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제주도의 상황들에 비추어서 마무리 말씀 한 30초 정도씩만 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이 사실 굉장히 그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들도 수요자들도 판단하기 어렵고 정책가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의를 기울여서 시장을 계속 관찰해야 되고요. 또 지역 내 연구자들도 계속 시장을 분석해서 도정에서 제대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역할들을 각자의 역할들을 지금 해야 될 정도로 저는 비상식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앞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상식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팀장님. 네. 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섬이라는 그런 지리적 여건 그리고 관광지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제주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떤 인구나 투자 자금 유입 그리고 개발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좀 다른 쪽보다 변동성도 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경제가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인구 그다음에 투자 정책 이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그 어떤 플랜을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어떤 공공주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7,000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해서 어떤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주거 취약계층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고 공공 역할이 필요하다 말씀이셨고요. 네.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후유증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대출도 많이 나간 상태에서 부실 채권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부실 채권이 시장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DSR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 논의가 꼭 필요하다.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현업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수영 교수님 그리고 박동준 팀장님 그리고 김지연 감정평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지역에도 여전히 무주택자가 40%를 넘나가고 연거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도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시민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흔들릴 땐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 불평등이 심한 제주에서 주거가 예측 가능한 그리고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섬세한 정책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